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40년 인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인천시의 2040 도시기본계획의 틀이 잡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시민공청회까지 마치면서 9월 최종 확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의 한창인데요. 부평, 송도, 9월 이 세 개 축으로 도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2030과 계획과는 달라진 부분인데 2040년 인천의 도시 공간이 어떻게 변화될지 들여다보죠. 함께할 두 분, 손민호 인천시 의원 그리고 이도형 청운대 교수가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최종 확정안을 앞두고 2040 도시기본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시민공청회까지 마쳤죠. 2년 동안 준비해온 계획안입니다. 먼저 이 도시기본계획이란 게 뭐고 또 이번에 2040 계획안이 가장 중점에 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의원님. 네, 일단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그 근간이 되는 아주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토기본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환경이나 사회, 경제를 포괄해서 구체화하는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계획에는 이제 용도 지역 지역이라든지 지구, 구역, 그다음에 뭐 지구 단위 계획, 도시계획 시설, 그다음에 도시계획 사업이 이제 이렇게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정량적 또는 획일적인 도시계획을 이번 그 2040에는 삶과 일터, 쉼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조화시키면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이제 했고요. 그 동안에는 도시의 외적 성장의 위주의 이제 계획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시민들의 어떤 행복한 삶 위주의 어떤 이런 계획으로 좀 했다, 이렇게 중점을 두고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 인구 성장률의 둔화라든지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시대 변화에 좀 대응하고 그 기후 위기라든지 환경의 중요성을 또 고려했고, 원도심과 구도심의 어떤 도시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이번 2040 계획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중점을 두고 반영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좀 더 시민들 마음엔 더 와닿는 그런 계획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는 동서 발전축보다 남북 발전축으로 더 설정이 됐다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박남춘 시장의 평소 스타일, 정책 기조가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적 성장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지 않았나. 그리고 또 환경도시 인천을 강조한 도시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이라는 3위계 중심지 체계에서 지구 중심을 추가를 하면서 4위계 중심지 체계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바람직한 방향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삶, 생활권과 밀접하게 맞춤형 중심지 기능을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계획 인구 추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구 증가, 이 계획 인구를 과대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낮은 인구 합계 출산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계획 인구를 반영했다는 점, 그리고 또 과거와 다르게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주간 인구 지수, 이게 베드타운 여부를 판단하는 지수인데요. 그리고 1인 가구 비율을 산정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라지는 더 발전된 20년 후에 인천을 좀 기대해 보게 되는데, 사실 이 계획이 애초에 5년마다 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35년이 나와야 하는데 2040년으로 건너뛴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 기본 계획은 20년 단위로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30 계획이 나왔었고요. 2015년도에 이제 계획을 했는데 그때도 기준 연도는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30이 반영이 되었던 거고, 올해 이제 계획을 작년에 원래 이제 계획이 추진돼서 작년에 이제 끝났어야 하는 계획인데 기준 연도를 2020년도로 하고 목표 연도를 2040년도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중앙의 국토 계획에 그리고 또 다른 시도들도 다 2040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계획이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2040이 수립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인천 지역 얼마나 인구가 감소했는지도 궁금해요. 네, 앞서 이도영 교수님께서 인구가 실질적으로 거품을 빼고 실질적으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실질 인구 감소가 이제 저희 인천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많은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고, 저희가 원래 2030 계획에는 350만 인구를 기준으로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제 맞지 않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 맞게 300만 기준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건 또 너무 급격하게 인구를 감소시켜서 이 계획에 좀 틀이 완전히 흔들리는 이런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30만, 사실 이 우리나라 인구 추이를 본다 그러면 330만도 무리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계획의 어떤 그 연속성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330만을 기준 인구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도시계획의 경우는 시민 참여의 그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들었는데, 이도현 교수의 경우는 사실 과거 건설교통위원장까지 역임해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 도시 기본 계획을 짤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뭐 제가 위원장 시절에도 거의 참여해서 자문하는 활동도 하긴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도시 기본 계획이 이제 용역을 착수하고 난 이후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차례 거치고요, 또 실과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또 시민 공청회 그리고 시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은 사업 초기부터 시민계획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했다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전 때죠, 유정복 전 시장 때도 시민계획단이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당시에는 이 분야별로 뭐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시민계획단이 구성돼서 운영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생활권 별로 현안 사항에 대해서 시민계획단을 꾸렸다는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별화,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듣고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번에 그 시민계획단 공모를 했는데 138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인원을 전부 다 시민계획단에 포함시켜서 네. 최대한 많은 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과 소통, 의견을 교류해서 적극 반영했던 도시기본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 2030 도시계획과는 달라지는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다중화된 공간 구조 반영을 해서 2030 기본 계획에서는 이 2개 도심을 묶어서 3개 도심을 축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송도 9월 또 부평 도심으로 변경이 됐죠.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뭡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도, 9월, 부평, 공교롭게도 광역급행철도 GTX 비노선이 지나는 정차역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네. 이번 광역교통망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도심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청라, 가정이라는 하나의 묶었던 도심이 빠지게 됐는데요. 하지만은 동인천과 9월, 부평과 계양, 그리고 송도와 연수를 하나하나씩 또 도심으로 묶어가지고 만들었던 것은 사실 이질적이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네. 쭉 지적이 받아왔었던 내용인데요. 지나치게 지역의 눈치를 보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난 2030 계획에 도심을 4도심으로 선정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3개 도심을 설정을 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공항철도 그리고 인천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영종 그리고 청라, 계양 등 5개 부도심으로 계획한 것 역시 현실적인 걸 잘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3개 도심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도현 교수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그 도심의 쏠림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지금 도시기본계획 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그 교통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자연 환경에 대한 또 녹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도시기본계획 외에 여러 가지 기본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들에 의해서 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그 기본계획들에 의해서 진행이 될 때 국토는 어떻게 이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 국토 이용 기본계획의 그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시가화 예정지라든지 보존 녹지를 얼마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우리가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것이 시가화 예정지가 어디가 시가화 예정지로 됐는가 이것들을 관심을 가져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 생활권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데 그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생활권에서 우리가 어디를 또 시가화 예정지로 하고 어디는 녹지축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그 생활권 단위의 계획을 그러니까 하도록 함으로써 좀 더 현실성 있고 플렉시블한 그 계획이 가능하게 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세계 도심의 하나로 우리 지역 부평이 들어간 만큼 또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가장 뭐 큰 것은 지금 우리 이도영 교수님도 GTX 말씀하셨는데 GTX 그 B 부평 복합하승센터를 이제 추진해서 그것을 거점으로 이제 발전뿐만이 아니라 또 서울 7호선 연장이라든지 또 부평과 연안부두의 트램을 건설하는 철도 인프라 건설 또 이런 것들로 이제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부평 계양 동구가 구도심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 우리가 계속 인천이 인구가 증가할 때에도 인구가 줄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교통의 중심이 되면서 또 인구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평 캠프마켓이 이제 문화공원으로 조성돼서 또 녹지와 문화 공간이 또 확충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 역세권의 도시 대행 사업 또 재산 보급단의 뭐 이전을 해서 이전하고 그다음에 또 상업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 이전 부지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3대 도심의 개발 방향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 인천 지하철 3호선이나 광역 급행철도 등이 반영돼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특히 이 GTX D의 경우는 인천의 Y자형 노선을 국토부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인천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이제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 있는 부분이 교통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3도심 공간 구조의 틀이 되는 GTX B노선이라든지 제2경인선 그리고 인천 2호선이 이제 고양 연장되는 것이 지난번 4차 국가철도원 계획에 포함됐었는데요. 그 외에도 인천형 트램, 인천 지하철 3호선에 이르기까지 이번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교통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포함됐던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15분 이내면은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철도망을 확충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광역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인천과 서울을 연결시킨다는 GTX D노선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에. 아직도 인천시가 Y자 노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지금 GTX D노선이 김포 부천간 소위 김부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구간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천시의 이런 접근 방식은 좀 설득력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건 좀 비판적인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같고요. 이 계양은 또 부도심으로 빠졌습니다. 사실 2040년까지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곳 중에 하나가 계양구인데 계양 신도시와도 테크노밸리 성공 여부가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은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다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좀 갖춰 나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6월 3일 지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지구 지정된 3기 신도시 중에 처음으로 이제 된 건데요. 이 승인된 지구계획을 보면은 주거 용도가 약 25%, 17,000세대가 되고요. 공원 녹지가 27%, 이외에 주거와 함께 일자리 공간을 위한 용지 계획이 27%로 판교 테크노밸리에 비해서 한 1.7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족 용지에 ICT라든지 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워라밸이 가능한 그런 이제 직주 일체형 제적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지금 시의 계획이고 꼭 그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양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해낼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지금 소녀님께서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뭐 쉽지 않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역점을 둔 게 지난 2기 신도시와 다르게 자족도시 기능을 많이 늘린다는 거였었습니다. 네네. 자족용지 비율을 최대 47%까지 늘린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은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지구계획이 확정된 계양 신도시의 경우 자족용지 비율이 22%에 지금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과천지구가 한 22%가 되고요. 물론 남양주 왕숙지구 12%에 비하면은 자족용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볼 수 있다 할 수 있지만은 또 1,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자족용지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여전히 사업성 등을 이유로 해서 이제 진행 과정에서 자족용지 비율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용지 비율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자족용지 비율을 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지금 결정된 22%를 그대로 관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족용지라는 게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직주 근접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계양 신도시가 배드타운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그런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최소화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노후 산단을 스마트 산단을 바꾸겠다 뭐 이런 계획도 나왔는데 앞서 잠깐 인구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바 있지만 여전히 인천 배드타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낮 시간대 도심에 남아 있는 인구 분석하는 이 주간 인구 지수도 인천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92% 정도예요. 자족 도시로서의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육성도 필수적이겠죠. 뭐 로봇 산업이나 수소 산업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산업 관련 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족도시 기능이 강화되려고 하면 첨단 산업에 대한 육성이 필수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산업, 수소 산업 같은 것까지 들어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인천 전반에 있어서 이런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육성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계양 신도시에 그것이 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양의 경우에 이번 도시 기본 계획에서 동북 생활권이라고 해서 계양 신도시를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비전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좀 미약하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제2의 판교를 계양 신도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리매김하기에는 쉽지 않다.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계양 신도시가 자독 도시로서 기능 내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요즘에 4차 산업이라고 해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아니면 IoT와 같은 그런 산업들을 미래 관련 산업들의 역량을 집중을 해서 집적화하고 다른 산단과 차별화해서 육성하는 것이 계양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 환경이 등장한 내용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과제 하나로 이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 조성을 언급했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매립지 문제 해결이 아주 필수적일 것 같아요. 네, 매립지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계양 3기 신도시는 그 이름 자체가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로 그 명칭을 하고 이제 시작된 만큼 네. 그 우리 이도영 교수님 우려해 주신 부분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의회도 열심히 철저히 감시하고 해서 또 잘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매립지 문제와 환경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2025년 종료를 선언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죠. 하지만 어쨌든 영종에 지금 영흥에 그 친환경 선진화 기술이 도입된 자체 매립지를 지금 조성하는 것이 좀 단계를 밟아가고 있고 또 그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자원순환센터도 권역별로 이제 계획이 추후에 이제 확정 반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 각 구별로 이견도 있고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도시기본계획에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그 시가화 용지가 약 20% 이상 좀 줄었고 녹지가 20% 이상 늘었는데 그 대부분이 이 지금 그 수도권 매립지거든요. 수도권 매립지 시가화 용지 계획돼 있던 것들이 다 취소를 했고 네. 그것을 어떻게 환경적으로 발전시킬지 보존할지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9월에 추종안이 나오게 될 텐데 어떻게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개발보다 보존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친환경 도시를 강조하고 있는 인천에 대한 기본 계획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네. 하지만 성장과 개발 역시 도시 기본 계획의 한 카드란 한 축이라는 점에 있어서 공원 보존 욕지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시가 예정지를 크게 줄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도시 잠재력 그리고 성장 동력을 잃거나 약화시킬 우려가 있지 않나, 이건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040 인천의 도시기본계획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